자, 안녕하세요. 저 한병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CR로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 기술경영학 박사를 취득하고 그동안 4차 산업혁명 관련, 그다음 빅데이터 관련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기업회생 절차를 이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 절차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례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강의를 듣는 분을 위해서 기업회생 절차에 대한 기본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왜 안 되지? 네, 이게 잘 안 되네요. 기업회생 절차라고 하면 이게 기업회생 절차 이게 정확한 어떤 대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회생 절차 그러면 생소한 용어일 수 있는데요. 이 기업회생 절차를 흔히 법정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법정관리라고 했던 용어를 기업회생 절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만든 게 2017년 2018년 3월 달에 일부 개정을 했고요. 그 전에 회사 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그 다음에 개인 채무자 회생법,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이렇게 5개의 체계로 돼 있던 법을 하나로 2006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몇 차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오늘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히 이제 이거를 그냥 약칭해서 채무자 회생법 이렇게 해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1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이가 뭐냐 하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기업 회생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다 이런 얘기는 기업이 영업이익을 낼 수도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자금의 미스매칭이 된 거죠. 지금 당장 금융권에서 빚을 갚으라고 그러고 또 돈은 없는데 지금 몇 개월 후에 아니면 몇 달 후에 며칠 후에는 자금이 생기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만기 연장을 못 한다든지 또 뭐 보증기금에 가서 연장을 못 한다든지 이런 못하는 이유는 또 이제 거의 자금이 또 쪼달리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국가에 내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가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이런 세금을 못 낸다든지 아니면 채권자들이 언제까지 이거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행을 못해서 무슨 재산에 그러니까 공장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채권, 담보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금을 받을 채권에다가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는 기업이 되죠.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적용한다.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채권자도 있을 거고 채무자도 있을 거고 주주도 있을 것입니다. 크게 이런 법률 관계를 조정한다. 이 관계의 조정하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법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에서 조정해서 기업이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부채가 과도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제 부채가 많지 않더라도 자금의 미스매칭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재정적 파탄이라고 하면 과도한 부채 또는 부채라고 하면 여기에는 조세 채권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도한 보증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고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그 당시는 이게 부채로 인식을 안 했는데 나중에 그 부채로 인식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그런 채무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그 의와 관련해서 이제 표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기업회생 절차라고 하면 법정 관리라고 하면 청산가치하고 기업의 계속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하면은 조사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사위원은 누가 되느냐 그러면 회계법인이 됩니다. 회계법인의 선정은 누가 하느냐 법원에서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법원이 이러한 요건을 갖춘 기업의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의 풀을 가지고 순서대로 기업의 그러니까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순서대로 이 조사위원의 기업으로 선정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위원이 조사를 합니다.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 기업은 회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업 회생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진행된다는 얘기는 기업회생 개시가 신청을 해서 개시 결정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인가까지 가는 과정의 한 과정을 통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원칙은 경제성 판단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기업이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게 기존의 빚을 일정 기준을 조정한다고 했죠. 빚을 탕감을 하고 갚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러니까 지금의 청산 가치보다 10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이 기업은 경쟁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원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은요, 기업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되고 금지되는 겁니다.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뭐 보존 처분 결정 뭐 이런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포괄적 금지 명령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권리 행사가 진행되었더라도 중단이 되고요. 모든 채권자들이 채권 행사를 못하게 됩니다. 뭐 채무자도 물론 이걸로 인해서 뭐 팔아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한이 되고 모든 절차의 진행 과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 기업회생 절차의 진행이 되게 되면 모든 권리 행사를 중단을 하고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의 진행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다음에 기업가치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이 기업이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계속 기업 가치가 청산 지금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했을 때 가치보다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 진행이 계속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조사위원들이 하게 되는 거죠. 조사위원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기업가치 평가를 합니다. 이 기업가치 평가를 하려면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담보물권이 있을 겁니다. 담보물권, 공장도 있을 것이고, 비영업용 자산도 있을 것이고, 아니, 사무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정 의뢰를 합니다. 감정 의뢰를 해서 이 감정 의뢰하는 것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감정 의뢰를 하게 돼 있고요. 이 감정가가 나오면 이걸 토대로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감정 한 거 이외에 자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산이라고 하면은 현재 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여기 담보 평가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또 이제 기업가치 평가를 하려면 현재 이 인력 구조라든지 과거에 재무제표 한 5년치를 들여다봅니다. 5년치의 재무제표 구성비라고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일반 관리비가 어떻게 되고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그 다음에 부동산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다 과거 5년치 통계를 쭉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고 동일 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이 자동차 부품 회사의 향후 전망에 대한 것까지 감안을 해서 기업 가치 평가를 하고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주 현황, 향후 수주 물량, 이 수주 물량들에 대한 예상 영업이익, 그 다음에 향후 매출액 증가 가능성,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그 다음에 직원들의 급여 내용, 향후 급여 인상 이런 건들을 다 향후 인력 채용까지 해서 그 다음에 기존의 조세 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평가를 해서 상상가치가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냐 낮냐 이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계속 진행된다고 봤을 때 이제 채무조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채무조정은 채권자들의 채권 가액을 이 기업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일부 탕감을 하는 겁니다.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담보권자는 담보가의 범위 내에서 대부분 거의 담보 범위 내라고 그러면 100% 채무조정 없이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당초에 담보 채권으로 반영이 돼 있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그보다 낮아졌다 그러면 그 낮은 차액에 대해서는 담보 채권이 아니고 이제 회생 채권으로
채권으로 분류돼서 이거는 일부 탕감 대상으로 이렇게 대부분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신용으로 이제 흔히 이제 신용이라는 부분을 많이 쓰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신용으로 순수한 인적 보증으로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생 채권으로 분류를 해서 개시결정 이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생 채권으로 분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살아갈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업이 유지할 수 있도록 탕감을 해주고, 이거를 이제 보통 10년에 나누어서 이렇게 갚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갚도록 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35%다. 총 1억인데 3,500만 원은 빚을 갚고 6,500만 원은 탕감해줘라. 이 6,500만 원에 대한 거는 주식으로 줍니다. 주식으로 이 금액을 액면대로 주는 게 아니고 요것도 조정을 합니다. 2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 금액을 주식으로 줍니다. 근데 사실상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들은 휴지 조각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이 기업이 어떤 권리 행사를 하거나 주주총회를 하거나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결을 하는데 정직수가 모자라거나 이럴 경우에는 기업 오너로서는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일부 주식을 기업이 이제 회생이 어느 정도 되면 일정 금액을 받고 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는 휴지 쪼가리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기업이 잘 될 경우에는 일부 이거를 다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라고 한 경우는 제가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이라는 표현, 법률관계다, 이 표현에 이게 함축된 내용입니다. 집단적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이게 이 기업회생 절차라고 하는 거가 법원에 의해서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법원이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채무자와 채권자 또 주주 이런 분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죠. 일정을 정해주고 자리를 만들어하고 그게 이해상충되면 법률 조항에 의해서 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문은 이제 실질적으로 효력을 채권자 채무자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집단적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집단적이라는 표현은 채권자도 많잖아요. 채권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채권자들이 채권자 협의회라는 의사결정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채권자도 있고 소액 채권자도 있고 상거래 채권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이제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채권 주로 이제 금융권 주 채권 은행이 주 채권자 협의회 이제 의장이라고 봐야죠. 거기하고 이제 주로 이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이제 CRO도 주 채권 은행에서 추천한 사람이 이제 판사의 면접을 보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저희도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회생 절차 이 내용만 좀 잘 아셔도 실제는 많은 거를 거기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절차 이런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강의를 듣지 않으면 또
세세한 내용들의 의문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저에게 뭐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경우가 생겼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경험도 많고 또 제가 이런 그 CRO 거기에 그 사무총장을 지금 몇 년째, 5년째 지금 맡고 있고 또 다양한 제가 직접 경험하지 한 사례도 많고 제가 경험하지 않고 직접 들은 얘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판사나 그 법무법인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또 CPA 회계사들하고 접촉하고 실제 이제 경험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도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 제가 이제 간간히 그런 사례하고 이제 섞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업이 아까 뭐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기업이 기업회생 절차, 법정 관리에 문을 두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위기의 기업들의 선택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뒤에 뭐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앞에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자율적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기업이 자금 미스매칭이 되고 이 사업이 사업 부문도 여러 개 사업 부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는 사출도 있고 도장도 있고 금융도 있습니다. 근데 금융이 가장 큰 부분이었고 대기업에서 금융하고 직접 연계해 갖고 했던 기업이고 직원이 100여 명 됐던 기업인데 금융 부분이 국내에서 떠나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뭐 현대 자동차입니다. 거기서 넘어가면서 대규모 인력 이탈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대량 퇴직금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이제 쭈그러든 거죠. 이제 기기는 물론 그 대기업에서 일부 상계 처리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금융기기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일부 빚을 뭐 탕감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규모의 인력이 이탈을 한 거죠. 이탈을 하면서 퇴직금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죠. 일시에 퇴직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매출도 확 줄고 그다음에 이걸 이겨낼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 이제 금융 말고 이제 사출이 있는데 이 사출 부분도 일종의 이제 해외로 대부분이 많이 이전하면서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많이 이제 줄어든 겁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사출하고 도장 부분인데 사출이 이제 자꾸 줄어들고 도장은 이 회사가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노하우가 많다 보니까 자율적인 이제 조정을 한 겁니다. 자율적인 조정이라고 하는 데는 이 회사는 사출 부분을 잡자. 사출 부분을 최소 인력으로 하든지 잡고 도장 부분에 우리가 잘할 수 있고 해외로 이탈하기 힘든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하자 이래갖고 자율적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출은 않고 이제 사출은 거의 하지 않고 도장에 지금 집중한 겁니다. 이렇게 자율적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자율적 구조조정을 했으나 기존의 퇴직금 문제라든지 급격한 인력 이탈로 인해서 기존의 자금을 매출이 확 줄다 보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자금이 없다 보니까 이 기업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지금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업은 이렇게 어려워지면 자율적 구조조정을 해보는 겁니다. 인력을 줄인다든지 일부 사업자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업무용 부동산을 판다든지 아니면 돈이 안 되는 매출처를 거래를 중단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가 이제 1차적인 선택일 것이고 이게 어려우면 이제 그 다음에는 기업회생 절차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는 기업회생 절차가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기업회생 절차에서 심사 과정에서 서류 심사, 그 다음에 신문 과정을 거쳐야만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통과를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많이 통과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절차,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이 쭉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는데, 이제 심사를 하고, 개시 결정을 하고, 이제 쭉 1차, 2, 3, 회생 계획안 쭉 하는 과정에서 폐지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 회생 절차 진행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기업이 파산 절차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방임하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팔아서 처분하시오라고 방임하거나 하는데 이럴 때 이제 기업 오너가 선택하는 겁니다. 절차에 폐지가 되면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파산 절차 신청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나 파산 절차 하기 싫다. 니네 채권자들 알아서 내 채권 회수에 가든지 니네 팔아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니네 할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파산 절차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파산 절차 진행되는 기업도 제가 봤고 또 실제 그냥 방임하고 다른 살림 차리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크아웃은 이제 은행하고 법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기관, 금융채권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정한 대출 만기를 연기를 한다든지 또 금리를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실 요인에 대해서는 쭉 그동안 얘기 많이 했는데 뒤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있을 테니까 있는 뒤에 주로 대개 이제 산업 환경 변화, 영업 환경 변화 이 경우가 요즘에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 공단 지역에서 지금 다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주로 이제 자동차 부품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그 인건비, 최저임금 이런 거 인상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런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드라이버를 걸고 있다 보니까 임금 인상 관련해서 중국이라든지 해외로 진출을 많이 했죠, 대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부품을 제조하거나 거기에 이제 관련 일을 하던 기업들이 2, 3차 벤더들이죠. 해외로 따라가지 못한 기업들은 그대로 매출처가 중단되거나 대폭 매출이 감소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 환경이 그렇게 이제 변한 거죠. 지금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적응하지 못하면 이런 산업 환경이라든지 영업 환경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이제 주로 영업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해외라든지 남다른 어떤 특허라든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해외에 문을 두드려서 수출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못하는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과다 투자인데 이 산업 환경 변화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출이
꾸준히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공장을 새로 짓는다든지 더 늘린다든지 그래서 은행에 뭐 대출을 많이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매출이 뭐 그대로거나 줄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을 갚을 능력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공장을 팔아서 그거를 갚을 수는 있겠으나 실제 그 투자에 비해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기업도 있고 또 그보다도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여서 투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가 이걸 갚을 능력보다도 더 높게 대출을 받은 게 상당수 많습니다. 또 그 당시 뭐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할 당시에는 이 자금이 예를 들어서 뭐 50억이 투자가 됐는데 이게 몇 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자는 좀 냈는데 이제 원금 상환할 때쯤 도래하니까 이게 공장의 감가상각은 대해서 이 공장 가치는 떨어지고 또 산업 환경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공장 매물, 유사한 공장 매물들이 많이 튀쳐나오면서 이거를 매물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장을 살려면 이 기계라는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 공장을 살만한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이 공장의 가치는 당초에 투자했던 것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기대 효과도 노리고 그런 투자도 했을 건데 환경이 변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오히려 투자한 것을 회수할 수 있는 것보다 낮거나 아주 매물을 매각할 수 있는 매각처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를 그대로 끌어안고 뭐 연체 이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자도 못 내고 원금도 상환 못 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보증기관에서는 은행 연체에다가 세금도 연체다 이런 리스트가 나오니까 보증서 발급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라 저래라 기업이 더 힘들게 됨으로 인해서 기업 부실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기업 부실화 동반은 뒤에 있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이제 사실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모 회사가 부실이 됐어요. 모 회사가 부실이 됐는데 모 회사 부실된 원인은 이 산업 환경 변화입니다. 또 과다 투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부실화가 된 거예요. 결국 이 회사는 결국 파산을 하게 됐는데요. 이 기업이 부실화되면서 이 기업 회생 들어간 회사, 이 회사가 부실화된 거는 보증을 서줬어요. 담보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기업이 담보 채권을 결국은 매각해야 되고 일부 매각을 했어요. 매각해서 일부 갚았는데도 이 회사가 살아나지 못하니까 파산을 했고 이 자회사는 관련 회사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실화돼서 절차에 들어가서 결국 이제 조기 졸업까지 했습니다. 조기 졸업을 해서 일부 그 천안에 있는 공장 그거를 팔아서 처분하고 그 다음에 회생채권 일부 탕감해서 이거 10년 내에 갚도록 이렇게 하면서 졸업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발 채무의 현실화 요거는 특히 이제 주로 이제 수출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장을 발급을 해서 뭐 스탠바이 LC라든지 신용장을 발급을 해서 이걸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했는데 저쪽 수입처에서 이 수출처하고 어떤 의견차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물건이
원하지 않는 것을 실었을 수도 있어요. 서로 이제 오해에 의해서 실을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수입처에서 이거를 물건을 만들어 달고 수입하려고 할 당초에는 이거를 팔로라든지 이런 게 단가가 괜찮고 했는데 이거를 실제 물건을 실어 가지고 부두에 와서 이거 찾아보려고 하니 이거를 팔로할 판매처들이 뭐 부실화됐거나 아니면 이 상품이 이 한물간 상품이 됐거나 이럴 때에는 수입처에서 트집을 잡습니다. 뭐 신용장에 하자가 있다라든 뭐 한다든 좀 그래가지고 리젝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수출한 기업은 이미 내고를 해가지고 돈을 LC 10만 불짜리다 그러면 10만 불짜리면 10억입니까? 이게 억대를 빼가지고 돈을 이미 써버렸어요. 써버렸는데 여기서 리젝트를 하면 이 하자에 의해서 다시 돈 돌아오면 은행에서 내고한 거 이거 돈 다시 갚아라 해가지고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채무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우발치면 이런 경우에 이제 기업이 이제 부실화되는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기업이 물론 갚을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버텨나가는데 되게 이제 그런 물건을 꾸준히 만들어 놓고 또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 그 원자재 값 뭐 이런 것들 다 다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실화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선택하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경제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구 노력해보고 채권자들과 협의해보고 법원 절차 안 되면 이제 회생 신청을 해보고 이것도 이제 안 된 경우에는 이제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청산 절차라 들어간다고 하는 경우는 아까 저기 이제 법원에다가는 파산 신청을 하는 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이제 개별 집행 하든지 말든지 해라 하고 이제 채권자한테 일이 많은 거는 그냥 개별 집행 방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까 이제 회생은 경제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기업이 수입이 이제 비용보다 이제 향후에 높아져서 쭉 돈을 벌어가지고 채권자들한테 이제 일부씩 나눠주겠다 이런 거고 파산은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매출차라든지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업 비용이 오히려 할수록 영업 비용이 많이 들고 기업의 수입보다 그래서는 이게 청산해가지고 배분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회생 1차 프로그램인데요. 쭉 이거는 제도상으로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진행 1타 이게 흐름도입니다. 흐름도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도 얘기를 했고 앞에 이제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뒤에 제가 좀 늘어져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는 게 있습니다. 이 요약표를 보시면 좀 덜 산만하지 않을까. 이제 게시 신청을 합니다. 게시 신청을 해서 게시 결정 단계까지는 신청을 하면 일단 서류를 보고 보전 처분합니다. 보전 처분 중지명령 포괄정명 이건 보통 신청을 하면 일주일 내에 보전 처분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게시 신청 받아줄 건가 기각을 할 건가 하는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 결정 심사를 한다는 얘기는 서류를 보고 또 이제 그 사장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 사실 여부 또 사실 여부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하고 이거를 풀어나갈 이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능력 유무 또 이런 등등 물어보는 게 이제 판사가 직접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법원에서 허가를 합니다.
개시결정 허가를 하면 개시결정 허가에서부터 이제 계획인가 단계까지는 이제 관리인을 선임하고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CRO를 선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인은 대부분 오나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을 합니다. 뭐 대부분 된다고 보고 특별한 이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이 기업을 파탄에 직면하게 된 어떤 중요한 원인이 있다든지 관리인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법원에서 판단되면 제3의 임무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위원을 아까 얘기했죠. 그 풀에 의해서 조사위원을 선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기업의 계속가치와 생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조사위원을 선임을 거기서 이제 판사가 임명장을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CRO는 이제 판사 면접에 의해서 선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차가 이제 선임된 다음에 채권자 그러니까 채권자 목록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하냐? 채무자한테 채권자들을 목록을 쭉 제출하라고 합니다. 거기 빚이 얼마가 있고 뭐 누구누구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걸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출을 받아서 이제 채권자들한테 이제 목록이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공람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들이 채권자들이 이 목록에 있는 내용과 맞다 틀리다 하는 내용을 이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채무자는 이 목록에 A라는 기업이 A라는 은행이 100억이 있다, 10억이 있다, 이렇게 있고, 이거 있다, 그리고 담보권이다, 이런 신고를 했는데, 있다라고, 채무자가 신고를 했는데, 아니다, 이제 실적인 채권자는 그걸 보고서, 아니다, 우리는 120억이 있다, 20억이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고 제출한 목록들을 이제 채권자가 목록 제출한 거, 채권자 목록 제출한 채무자 거, 그 다음에 채권자가 실제 신고한 거, 이걸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그 다음에는 시부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부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조사하는 거죠. 최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시부인을 하게 돼 있거든요. 시부인은 누가 하느냐? 그 채무자가 합니다. 당초에 채권자한테 목록 제출한 거다고 채권자들이 신고한 거다고 보고서 아니다. 나는 100억이 맞고 10억이 맞다. 그래가지고 부인을 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조사 채권이 맞다 안 맞다 이제 채권 조사 이제 확정하는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사위원 아까 이제 선임했잖아요. 이게 요 관계는 그럼 채권이 얼마다라는 거를 확정하는 이 단계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조사위원 기업가치 조사 단계는 이 기업은 조사 채권이 이제 얼만데 채권이 얼만데 조사위원이 이게 조사해 보니 이 가치는 어떻게 되더라. 그래서 요 가치가 이 기업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겠구나. 얼마를 탕감을 해주면 살아나갈 수 있겠구나. 현재 청산가치하고 계속가치 비교를 해보니까 계속가치가 높더라 아니면 낮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청산가치가 높으면 바로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조사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판단도 잘 해야 되고 조사도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이제 계속가치가 높다고 그러면 그 다음 절차가 이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회생계획안의 제출은 누가 하느냐? 채무자가 주로 합니다. 얼마 갖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채무자가 하는데 꼭 채무자가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채무자가 하는데 채권자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다음에 주주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채권자가 한 경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하면 채무자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회생계획안이 2개가 올라갑니다. 이걸 이제 또 법원에서 이제 조정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실제 이제 대부분은 채무자가 회생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사전에 이제 제출하기 전이나 제출을 해놓고 이 계획안을 가지고 주 채권자 아니면 주 채권자들 아니면 이제 상거래 채권자들을 찾아다닐 수도 있고 주로 이제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안을 갖고 이제 관리인이 설명을 하러 다니죠.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나는 뭐 이거를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채권자가 조정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회생 계획안을 변경안을 이제 법원에 이제 제출하면서 뭐 일종의 이제 회생 계획안 제출 기일을 좀 연기해 달라는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조율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동의, 부동의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회생 계획안의 동의를 받으려면 담보권자하고 회생 채권자, 주주권자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개 이제 채무액이 채무가 자산보다 작을 경우에는 부채가 많을 경우에는 주주들은 여기 계획안에 뭐 동의하고 부동의하고 하는 것 절차가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회생 담보권자와 회생 채권자 이 두 조를 나눕니다. 따로 나누어요. 나눠 가지고 회생 담보권자는 5분의 3 5분의 4분의 3 4분의 3은 이제 회생 채권자 그 다음에 회생 채권자는 75% 이상 75% 이상 67% 이상 이런 식으로 담보권자와 회생 채권자 조를 나눠서 그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이 동의를 구하는 거는 금액 그 금액에 비례해서 비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생 채권액, 담보 채권액 그게 따라서 그 비율을 정하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회생 담보권이 90%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기업이. 그러면 거기만 동의만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회생 채권액은 어떤 기업은 막 다 10%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66.6% 이상 얻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만 10개 기업이 있다. 그러면 7개 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양쪽 다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최저 동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부결이 되면서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판사의 재판장의 권한으로 그 3심제입니다. 권한으로 이거를 인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타당치 않은 어떤 이제 고집을 부리는 채권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제출을 하면 이제 2, 3회 관계인 집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왜 그러면 1회 관계인 집회는 이 도표상에는 있는데 왜 1회 관계인 집회는 없냐? 1회 관계인 집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금액이 크고 또 이제 채권자가 다수이고 이런 경우에 300억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는 1회 집회를 하는데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1회 집회 관계인 집회는 중소기업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뭘로 대신하느냐? 조사 보고서로 대신합니다. 조사 보고서를 관리인이 작성을 해서 그거를 법원이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거를 모든 채권자들한테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한 것으로 발송 확인한 것으로 일의 관계인 집회로 가름을 하는 거예요. 가름을 하고 이제 제2회, 제3회 관계인 집회를 동시에 합니다. 2회하고 3회는 왜 이렇게 2회, 3회 이렇게 하느냐?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합니다. 왜 2회 집회는 뭐고 3회 집회는 뭐냐? 2회 관계인 집회는 심리를 하는 거예요. 심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이제 법원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채권자들이 목록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시분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추가 신고를 받습니다. 추가 신고 받는 것도 이제 기일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 이제 중간에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이 그때 이제 특별조사 기일까지 이제 병합을 해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심리하고 이걸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해관계인 집회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하면서 실제 이 중소기업이 소규모 기업들은 이거를 분리하고 하면 굉장히 일거리만 복잡하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심리 특별 조사기를 같이 하면서 결의를 하는 거죠. 이때 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그러니까 동의할 거냐, 이 계획안에 대해서 동의할 거냐 아니면 부동의할 거냐, 이거를 이제 조별로 나눠 가지고 일일이 이제 재판장이 물어보고 가부를 정해서 가결 비율에 법적인 비율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만일에 이제 여기에서 가결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관리인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뭐 속행해달라 하든지 아니면 강제인가 해달라든지 이제 두 경우 한 가지를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속행해달라는 얘기는 기간을 좀 정해서 채권자들, 부동의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러 좀 구해서 이 요건을 충족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인가 해달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껏 다녀봤는데 채권자들한테 부동의 할 사람들은 계속 부동의 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는 더 이상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요건에는 미달하지만 강제적으로 인가를 내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때 이제 재판장은 뭐 속행 결정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강제 인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3심이니까 이제 기일을 정해서 언제까지 이제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게 되면 뭐 그러거나 아니면 폐지로 바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뒤에 있는 내용 중에 폐지된 기업도 있었고요. 폐지된 기업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서 주채권은행의 회생 담보권이 요건에 미달됐어요. 미달돼서 저도 몇 차례 이 회사에 가서 동의를 해달라고 했고 몇 차례 회생 계획안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참석을 안 하면 부동의가 됩니다. 참석을 안 해서 부동의가 되면서 가결 요건에 미달돼서
관리인이 강제 인가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법원에서 나중에 이제 폐지 쪽으로 결정이 내서 폐지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회생계획안이 동의 절차에 의한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폐지한 사례가 됐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기업은 결국은 파산 절차를 거치거나 그냥 알아서 해라고 방임하는 그런 수순을 거치게 된 기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인가가 났어요. 회생계획안이 다 요건이 통과됐거나 강제 인가를 했거나 할 경우에는 인가후 단계는 이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면 되는 거고요. 회생계획안대로 수행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연말까지 이제 당초의 계획안대로 채권자한테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게 이제 이행이 안 되면 다시 이제 그 회생계획안에 강제 절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이 밑에는 인가가 나면 저 같은 분들이 이제 감사로 이제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감사 선임을 안 해주고 일부 지방 법원에서는 감사를 선임하는데 서울회생법원에는 요즘에 감사 선임을 안 하려는 추세입니다. 안 하고 조기 종결을 해버립니다. 머리가 아픈 거죠. 이제 조기 종결을 해버린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10년이 있어야 조기 종결을 하거든요. 이제 회생 절차가 종결되거든요. 다 갚아야 이제 미리 갚으면 그만큼 이자를 이제 탕감을 해줍니다. 탕감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조기 종결을 해가지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기 종결 인허가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뭐 기업 경영자가 이제 주로 하는 거고, 이제 요건이 채권자 채권자들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예산이 들어가면은 기업에 참 애로사항 많죠. 금융기관이 부정적인 인식인 건 당연한 거고요. 어떤 각종 입찰이라든지 보증사라든지 신용등급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조기종결 얘기를 했고 쭉 요 부분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간이회생 절차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 아까 여기 있는 이 5가지는 제가 다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요 내용을 끝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회생 실패 후에 M&A를 해서 종결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 회생 신청을 했는데 채권자들도 회생 계획안을 내고 채무자도 회생 계획안을 냈는데 이게 이제 조정이 실패해서 다시 회생 계획안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인을 변경하고, 또 제가 이제 관리인 변경 내용 중에 채권자 쪽 1명, 채무자 쪽 1명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을 하고 회생 계획안을 단일안으로 내고 이런 쪽으로 했는데, 그걸 내면서 이제 M&A를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 이거를 인수를 해 가면서 종결을 한 사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요즘 이제 M&A라든지 아니면 캠코라든지 주 담보권을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회생 계획안이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채권자하고 이제 협의를 통해서 기업은 담보권을 인정을 해주면서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부 내용은 제가 이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기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기업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주채권자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모회사가 파산함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기업회생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무난하게 조기 졸업까지 해서 조기 졸업 내용에는 가지고 있는 공장을 매각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회생 채권자들한테 10년에 나누어서 30%인가 35%인가를 10년에 나눠서 갚는 걸로 해서 조기 졸업했고요.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인데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실제 이제 어려움을 겪은 회사인데 기업 회생 신청을 했고 또 이 신청으로 인해서 서울회생법원의 유일한 캠코하고 주채권자와 담보권 매각에 성공을 해서 졸업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여기는 부채가 과다하고 지금 자동차 부품에 대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기업 회생이 실패하고 회생이 실패를 했습니다. 1차 담보권자뿐만이 아니라 회생 채권자도 회생 계획안에 동의를 못해서 결국 실패를 했는데 회생 담보권자가 이런 조건을 갖추면 동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제도의 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패했는데 다시 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다시 이런 제도의 신청은 요건이 당초에 폐지된 그 시점에 왜 폐지됐느냐, 폐지된 주 요인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주 채권자가 부동의한 거를 동의를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갖추면 동의해 주겠다고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최대 회생담보권자 회생 진행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회생 채권자 담보 비율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회생 채권자도 동의를 한 비율이 미달했는데 이 회생 채권 금액이 증가로 인해서 종전 회생 채권자의 담보 비율에 이 회사에 유리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뒤에 관리는 이제 부종성에 의해서 이제 다시 이제 회생 채권자 대표이사는 개인 회생 신청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개인 회생 신청으로 못 하고요. 일반 회생으로 신청합니다. 일종의 부채가 10억이 너무 초과되고 그러면 이거는 개인 회생은 안 되고 일반 회생으로 해야 됩니다. 일반 회생을 하게 되면 똑같이 채권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요. 대부분 회생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면 인가가 나는 시점 무렵에 난 가능성이 있다 할 무렵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동의 받기도 좋고 또 기업 개인 회생도 대표이사의 회생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고요. 제가 이대로 마무리된 거는 오늘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지하철 지금 좀 원활하지 않아서 제가 7시에 분당에 또 일이 있어서 가려면 좀 빠뜨릴 것 같아서 오늘 좀 일찍 끝냈습니다. 일찍 끝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관련해서 아마 궁금한 것도 많을 거고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컨설팅 하다 보면 기업이 어려운 회사도 있을 것이고요. 요즘에 특히 우리가 지금 불황의 직면에 있잖아요. 얼마 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그런 요즘에 그런 전망이 있는 그런 기업에서 특출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정부 과제 사업만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과제 사업은 사업대로 하시지만 기업이 어려울 때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이드 업무로서 이거를 충실히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시고 또 거기와 더불어서 가이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